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대응에 숨을 멈췄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집단 납치된 충격적 사건. 침묵하던 현지 정부 앞에서 서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합동 TF가 가동되고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협상 대신 행동, 타협 대신 정의를 택한 대한민국의 초고속 반격이 시작되었고 국민들은 분노와 기대 속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특수부대의 출동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긴장했고 이 믿기 힘든 실화의 전말을 지금부터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파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작은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윤재민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모니터 불빛만이 저를 비춥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화면 속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네요. 국정원 사이버안보국 분석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산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죠. 23세 해킹 대회 세계 2위, 25세 국정원. 특채, 30살엔 자체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으로 국가 유공 표창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는요. 3년 전 중동 테러 대응 작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본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며 현장 요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패킷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테러 조직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A 루트와 B 루트. 확률상으론 A가 87%, B가 13%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A를 선택했습니다. 현장 팀장 정민 선배에게 무전을 보냈죠. A 루트로 이동하십시오. 확신합니다. 알겠어. 믿는다, 재민아. 정민 선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함정이었어요. 폭발음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고 정민 선배의 생체 신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13%였던 B루트, 그곳이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고 사람을 잃었죠.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됐어요. 동료들과의 회식도 거절했고 연인이었던 유나와도 헤어졌습니다. 제 판단으로 또 누군가 다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데이터만 믿으면 됩니다. 감정은 오류를 만들고 오류는 죽음을 부르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홀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이 평소와 다른 신호를 감지했어요. 패킷 구조가 묘하게 익숙했죠. 암호화 방식, 데이터 분할 패턴, 심지어 헤더 구성까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를 해체하고 레이어를 벗겨내고 알고리즘의 뼈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코드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설계한 보안 알고리즘의 변형판이었어요. 누군가 제 시스템을 훔쳐서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패킷이 가리키는 곳은 캄보디아였어요. 그리고 연결된 키워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캄보디아 한인 실종 사건. 피해자 330명. 뉴스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가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감금됐다는 사건이었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 중이라고 했지만 현지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 코드가 쓰이고 있다니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버 로그를 뒤졌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한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접속 기록에 남겨진 이름 하나. 한유성. 손이 떨렸습니다. 유성형은 저의 스승이었어요. 국정원에 들어오기 전 대학원 시절 해킹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죠. 함께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짰고 정의로운 해커가 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유성형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소문만 무성했죠. 다크웹 브로커가 됐다는 이야기, 범죄 조직에 기술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요.
설마 그 유성형이 제 코드를 훔쳐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까?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패킷은 명확히 유성형의 서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서버가 캄보디아 현지의 감금 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있었어요. 제 코드가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보안 시스템이 범죄자들의 방화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전 정민 선배를 잃었을 때의 그 무게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또다시 제 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장님께 직보를 올렸죠. 출근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사건의 보안 시스템은 신고자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불법 변형판으로 추정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TF 합류를 자청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들이 제 코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무기가 제 동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서 제 개인 암호망에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었어요. 국정원 내부망도 아니고 공식 채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설계한 암호화 통신망이었죠. 발신자 표시는 단 2글자였습니다. H, Y. 한유성.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자 짧은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그때 죽은 그 요원의 여동생 김지우. 이번엔 그 차례야.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우. 정민 선배의 여동생이었어요. 3년 전 정민 선배가 돌아가신 후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제 잘못으로 오빠를 잃은 20살 여대생을 어떻게 마주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우가 납치됐다니요. 그것도 330명 중 1명으로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다시 검색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김지우 23세, 인천 거주, 지난달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민 선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지우마저 제 코드에 갇혀 있다니요. 유성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를요. 새벽 5시 잠도 자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국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8시 정각에 노크했어요. 들어오게. 국장님은 이미 제 보고서를 다 읽으신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 출력된 문서가 놓여 있었죠. 윤재민, 자네 코드가 맞나? 네. 확실합니다. 그럼 자네가 이 사건의 당사자란 얘긴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국장님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TF 합류는 불가하네. 자네가 만든 코드라면 자네가 가장 위험하지 않겠나. 보안 문제야.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필요합니다. 제 코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저고 유성을 아는 사람도 저예요. 그래서 더 안 돼. 자넨 이미 감정적으로 연루됐어. 김지우 양 자네가 아는 사람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끝내야 합니다. 윤재민. 국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넨 3년 전에도 그랬어. 혼자 책임지려고 했지. 그리고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 현장 투입팀 최윤아입니다. 문이 열리고 윤아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단발머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단단해졌죠. 저를 보는 순간 윤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민 씨. 윤아. 국장님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윤아 요원, 이번 캄보디아 작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네. 707부대와 합동작전이야. 알겠습니다. 윤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근데 윤재민 분석관은 왜 여기 계시죠? 본인이 TF 합류를 자청했네만 기각했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유나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국장실을 나서는 유나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나가 멈춰 섰어요. 유나 들어줘. 이번 사건은 재민 씨, 이번에도 사람보다 코드가 먼저예요? 날카로운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민 선배 돌아가시고 나서 재민 씨는 사람을 버리고 데이터 속으로 도망쳤어요. 저한테도 동료들한테도요. 유나. 이번에도 똑같아요. 코드 때문에 사건이 생겼으니까 코드로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저도 압니다. 정민 선배 장례식 때 봤거든요. 그때 재민 씨는 오지도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달라 유나. 이번엔 제가 직접. 필요 없어요. 유나가 등을 돌렸습니다. 재민 씨는 그냥 거기 앉아서 데이터나 보세요. 사람 구하는 건 우리가 할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도망쳐왔고 이번에도 코드 뒤에 숨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우를 구해야 했습니다. 정민 선배에게 갚지 못한 빚을 이번엔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메시지였어요.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하지. 하지만 사람은 죽어. 재미있는 게임 아니냐, 재민아. 유성 형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이강현 차관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약하자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대사관 루트, 외교부 직통 라인, 심지어 왕실 측근까지 접촉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또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푸놈펜 외곽의 감금시설, 그곳 토지 소유주가 현 집권당 고위 인사의 친인척이더군요. 현지 정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애초에 협조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 330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문이 열리며 군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국방사이버사령부 박진석 장군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걸음걸이부터 군인이었죠. 박 장군은 경례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교로 안 되면 우리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요. 작전명 귀환. 사이버전과 현장전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박 장군은 캄보디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국에서 이미 표적 위치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푸놈펜 북서쪽 40km 폐공장 지대였죠. 이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흘간 공식 채널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요. 자국민 보호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명분은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지만 이번엔 반대가 아니라 동의의 기류였어요. 박 장군은 707부대 특임대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최윤아 요원, 대원 12명. 사이버 지원은 국정원 사이버안보국이 맡는다고 했죠. 국정원 국장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보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우리 쪽 분석관 윤재민이라는 점이었어요.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박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코드니까 본인이 뚫어야 한다고요. 전쟁에 완벽한 보안이 어디 있느냐며 사용 가능한 자원을 놔두자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윤재민 분석관을 TF에 합류시키되 24시간 감시 체제로 간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다시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TF 합류가 승인됐지만 제 작업은 전부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유성과의 접촉이 확인되는 순간 즉시 격리라고 했습니다. TF 상황실은 국정원 지하 3층에 마련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지도, 실시간 위성 영상, 데이터 패킷 흐름도가 동시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맨 앞줄 중앙이었어요. 양옆으로 보안 요원 2명이 배치됐습니다. 감시 체제였죠. 모니터를 켜고 제 개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3년 전 만들었던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불러왔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유성형이 제 코드를 변형했다면 그 변형의 패턴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추적 바이러스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제 코드 안에 숨어서 유성형의 서버로 역류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3시간 후 완성됐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 패킷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이러스가 다크웹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선이 중국을 거쳐 베트남을 지나 캄보디아로 뻗어나갔어요. 제 옆에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표적 서버 감지, 좌표 확정 중이라고요. 지도 위로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푸놈펜 북서쪽, 정확히 박 장군이 말했던 그곳이었어요. 북위 11도 42분, 동경 104도 51분. 오차 범위 50m 이내였습니다. 박 장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표적 좌표를 전송하며 48시간 내 투입 준비를 지시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는 짧은 대답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패킷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유성형의 서버, 감금 시설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갇힌 330명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구석에 메시지 창이 떴어요. 유성형이었습니다. 제 바이러스를 느꼈다며 수준이 떨어졌다는 조롱이었죠.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형,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패킷의 라인이 불을 밝히며 지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이터의 강이 흐르고 그 끝에 지우가 있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구해내야 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바이러스 업로드 후 저는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했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 속 패킷들이 멈추지 않았고 유성형의 서버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상황실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조명을 낮췄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죠. 화면 한 구석에 오래된 폴더가 보였어요. 정민 선배 작전 기록. 3년 동안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었습니다. 봉인해뒀던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우를 구하려면 그날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떨렸습니다. 클릭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작전 로그가 펼쳐졌어요. 시간별 데이터 분석 기록, 패킷 추적 경로,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헤드셋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정민 선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본부, 이쪽 상황 어때? A 루트 진입 준비 중이야.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에 저였어요. 확률 87%입니다. A 루트로 가세요. 알겠어. 믿는다, 재민아. 발소리, 총소리,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현장의 긴박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정민 선배는 제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A 루트로 진입했죠. 그리고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 뒤로 정민 선배의 신음이 들렸어요. 생체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때 소리쳤습니다. 재생되는 음성 속에서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 선배는 침착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무전기를 붙들고 말했어요. 재민아, 괜찮아. 넌 틀리지 않았어.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게 들렸어요. 다만 너무 냉정했어. 숫자만 봤지 사람은 안 봤잖아. 선배, 그만. 말하지 마세요. 구조팀이 가고 있어요. 재민아, 들어. 코드는 도구야. 사람을 지키는 도구. 그걸 잊지 마.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생체 반응 제로. 정민 선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한 겁니다. 정민 선배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믿으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감정 때문에 실수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차갑게, 더 냉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부정한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숫자만 믿은 게 잘못이었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유성형의 서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알고리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코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누가, 왜, 어떻게 쓰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봉인해뒀던 또 하나의 코드였습니다. 3년 전 정민 선배가 돌아가신 후 제가 만들었던 긴급 프로토콜이었죠. 이름은 세이프가드. 안전장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엔 완성하지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코드를 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이 코드를 완성시킬 열쇠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코드 라인이 빠르게 채워졌어요. 알고리즘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 데이터가 아니라 직감.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어요. 오직 코드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 6시 완성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세이프가드 활성화 준비 완료. 이 프로그램은 유성형의 서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었어요. 유성형도 즉시 알아챌 것이고 반격할 겁니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놓였습니다. 정민 선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코드는 도구다. 사람을 지키는 도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우의 얼굴, 정민 선배의 얼굴, 유나의 얼굴, 그리고 캄보디아에 갇힌 330명의 얼굴들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세이프가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킷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가며 유성형의 서버를 향해 돌진했죠. 거대한 스크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상황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다른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이 이제 무기가 됐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무기로 변한 겁니다. 화면 속에서 세이프가드가 유성형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번엔 감정으로 만든 코드였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짠 알고리즘이었죠. 트라우마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정민 선배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이프가드가 작동한 지 12시간 후 좌표가 확정됐습니다. 푸놈펜 북서쪽 폐공장 지대, 지하시설까지 정확히 매핑됐어요. 위성 영상과 열감지 센서를 통해 330명의 생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박 장군이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이미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대기 중이었죠. 현장 책임자 최윤아 그리고 대원 12명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지원을 맡았어요. 세 개의 모니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는 위성 영상, 하나는 열감지 화면, 마지막 하나는 통신망 분석이었죠. 유나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들려왔습니다. 본부, 이쪽 특임대. 표적 지점 2km 전방 도착. 특임대, 이쪽 본부. 열감지 확인됨. 건물 내부 생체 반응 327개. 3명 신호 약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3명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유나의 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음기 장착 무기를 들었죠. 위성 영상 속에서 작은 점들이 표적 건물로 접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구조를 분석했어요. 지상 3층, 지하 2층. 인질들은 지하 1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경비는 총 28명, 무장 상태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비들의 배치가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디로 들어올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충지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내부 정보가 샜단 말입니까? 유나의 팀이 건물 서쪽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진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매복이다. 엄폐. 유나의 외침이 헤드셋을 통해 터져 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열감지 신호들이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특임대는 급히 후퇴했죠. 상황실이 긴장했습니다. 박 장군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빠르게 통신망을 분석했습니다. 링 조직의 암호 통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작전 시간 30분 전 조직 내부에 경보가 발령됐더군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특임대 적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 불가.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루트가 없잖아. 저는 위성 영상을 확대했어요. 건물 구조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정면은 막혔고 측면도 경비가 포진해 있었죠. 하지만 한 곳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건물 북쪽 오래된 하수구였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상하수도 지도를 불러왔어요. 이 지역은 10년 전까지 공장 지대였습니다. 지하 수로망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죠. 계산했습니다. 하수구에서 건물 지하로 연결되는 경로가 있었어요. 유나 포위됐지만 루트 있어. 북쪽으로 50m 맨홀 뚜껑 보여? 총성 속에서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보인다. 지하로 내려가. 하수구 따라 동쪽으로 120m. 건물 지하와 연결돼. 확신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거기만 살아.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만 본 게 아니라 유나를 봤으니까요. 유나의 팀은 맨홀로 뛰어들었습니다. 열감지 화면에서 그들의 신호가 지하로 사라졌어요. 적들은 지상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는 빈틈이었죠. 저는 실시간으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오래된 건축 도면을 겹쳐서 3D 맵을 만들었어요. 유나의 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좌표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직진 30m 왼쪽 분기로. 알겠어. 15m 전방 철문 있어. 폭약 준비. 준비됐어.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철문이 뚫렸어요. 유나의 팀은 건물 지하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열감지 화면에 327개의 신호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인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비 신호도 보였죠. 특임대 인질 20m 전방. 경비 5명. 유나의 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짧게 울렸어요. 경비들이 쓰러졌습니다. 인질들이 갇힌 방문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생체 신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본부 인질 확보. 327명. 살아있어. 상황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상에서 경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윤하적 이동 중. 3분 안에 철수해야 해. 알았어. 인질들 움직인다. 차가운 모니터 속에서 뜨거운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데이터는 위치를 가리켰지만 윤하와 특임되는 방향을 만들고 있었어요. 숫자와 사람이, 코드와 용기가 하나의 생명선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키보드를 쳤습니다. 탈출 경로를 재계산했어요. 하수구로 복귀. 서쪽 출구로 나와. 재민 씨. 윤하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믿을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만에 윤하가 저를 다시 믿어준 겁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을 지하수로를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질 327명이 이동하는 동안 제 모니터에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이었어요. 발신자는 한유성이었습니다. 재민아, 내 세이프가드 인상적이더라. 감정으로 코드를 짰구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성 형이 직접 연결해 온 겁니다. 저는 키보드를 쳤어요. 형, 왜 이러십니까? 왜 사람들을 가뒀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시스템이야. 세상은 결국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 정이든 악이든 전부 코드일 뿐이야. 화면이 깜빡이더니 음성 통화로 전환됐습니다. 유성 형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흘러나왔어요.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넌 아직도 그 시스템을 믿나? 국가, 정의,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스승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요. 형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의로운 해커가 되자고 했잖아요. 정의? 유성 형이 비웃었습니다. 정의는 완벽한 코드가 아니야, 재민아. 오류투성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틀렸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요. 오류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죠. 그게 맞잖아. 아니에요. 오류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완벽한 코드는 기계일 뿐입니다. 전 이제 사람을 믿어요. 시스템은 그걸 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다른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지하 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하의 팀이 인질들을 이동시키던 중 추가 경비와 마주친 겁니다. 열감지 화면에서 신호들이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본부 적 증원 확인. 인질 대피 중. 윤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총성이 요란했어요. 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인질들 중 한 신호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건물 지하 2층 격리된 방이었습니다. 생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김지우였습니다. 윤하 지우 발견. 지하 2층 남쪽 끝. 알았어. 윤하는 대원 둘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인질들을 엄호했죠. 저는 건물 구조를 다시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있는 방, 그 주변 열감지 신호가 없었어요. 경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윤하 대기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윤하가 방문을 연 순간 화면에 급격한 여론 변화가 감지됐어요. 폭발물이었습니다. 윤하, 나와. 굉음이 터졌습니다.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열감지 화면이 흐트러졌습니다. 윤하의 신호가 희미해졌죠. 윤하, 응답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년 전 정민 선배 때처럼 또다시 제 판단으로 사람이 죽는 건가요? 헤드셋에서 유성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시스템은 완벽해.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난 이미 알고 있어. 내 코드로 만든 함정이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유성 형은 제 알고리즘을 역이용해서 함정을 만든 겁니다. 지우를 미끼로 써서 윤하를 유인한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류 1.
세이프가드 설계 당시 만들어뒀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자폭 코드였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 전체를 삭제하는 명령이었죠. 유성형의 서버도 제 시스템도 모든 걸 무로 만드는 코드였습니다. 형이 제 코드를 쓴다면 전 그 코드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내 평생 작업이 사라지는 거야. 상관없어요.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코드보다 중요하니까요.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붉게 변했어요. 오류 1이 실행됐습니다. 제 알고리즘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유성형의 서버를 갉아먹었습니다. 재민아, 넌 미쳤어. 유성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스템 붕괴, 서버 과부하, 데이터 손실.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건물의 모든 전자보안이 다운됐습니다. 잠긴 문들이 열렸고 감시 카메라가 꺼졌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본부, 이쪽 특임대. 보안 시스템 전부 다운됐어. 무슨 일이야? 탈출해, 유나. 지금 당장. 지우는? 데리고 나와. 길이 열렸어. 유성형의 서버가 폭발했습니다.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데이터의 폭발이었어요. 3년간 쌓인 범죄 기록, 거래 내역, 암호화 키 전부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도 함께 사라졌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모니터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시스템 삭제 완료. 재민아, 넌 이겼어. 하지만 대가를 치렀구나. 유성형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3년간 만든 코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코드보다 사람이, 시스템보다 생명이 중요했으니까요. 모니터 속에서 유나가 지우를 업고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둘 다요. 정민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코드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류 1 실행 후 30초 모든 화면이 멈췄습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하나둘 꺼져갔어요. 위성 영상도 열감지 화면도 통신망 분석도 전부 블랙아웃 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제 손으로 파괴한 겁니다. 이제 현장과 연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나가 살아있는지 지우를 구했는지 인질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재민아. 헤드셋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성형이었어요. 넌 결국 시스템의 일부였어.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성형의 서버도 붕괴 중이었던 거예요. 형. 재민아, 난 틀렸을까? 질문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유성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시스템만 봤어요. 전 이제 사람을 봅니다. 그게 정답이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그걸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부라면 그걸로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 끝에 유성형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재민아, 넌 나보다 강하구나.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유성형의 서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3년간 만든 코드, 제 자존심이었던 알고리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꺼졌던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어요. 백업 통신망이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죽었지만 군 위성 통신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화면에 생체 신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파수 447Hz, 심박수 78, 체온 36.5도. 김지우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신호를 확대했어요. 지우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나 특임대원들 그리고 327명의 인질 전부였습니다. 본부, 이쪽 특임대. 유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인질 327명 전원 구출. 김지우 양 확보했습니다. 부상자 있으나 생명에 지장 없어요. 상황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 장군이 주먹을 불끈 쥐었고 분석관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화면만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번엔 지켰어요. 백업 카메라 영상이 연결됐습니다. 흐릿하지만 현장이 보였어요. 유나가 지우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약해 보였지만 걷고 있었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정민 선배 미안했습니다. 늦었지만 지우를 지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특임대가 인질들을 이끌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327명이 줄지어 걸어 나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실 뒤편에서 박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윤재민 분석관 수고했네. 고개를 들었어요. 박 장군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자네 코드 전부 날아갔다지.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박 장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게 군인이야. 아니 사람이지. 모니터 속에서 유나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화면에 손을 댔어요. 3년 만에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본부 귀환 준비 완료.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특임대 잘했다. 돌아와. 박 장군이 무전에 대답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코드는 사라졌지만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이,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이긴 겁니다. 손을 펴봤어요.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거웠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정민 선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코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사람을 지키는 도구라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우가 뒤를 돌아봤어요. 감금됐던 건물을, 악몽 같았던 시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상황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쓴다는 그 약속을요. 그리고 저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이번엔 감정으로 싸우겠다는 그 다짐을요. 모니터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귀국하는 327명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들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착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았죠. 울음소리와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그 속에서 김지우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우의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정민 선배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포옹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에 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빠를 잃은 20살 여대생을 외면했던 그날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지켰으니까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유나였어요. 여기 있었구나. 응. 유나는 저와 나란히 서서 공항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였지만 유나는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재민 씨,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다시 연결됐죠. 유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3년 동안 전 단절됐어요. 사람들로부터, 감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요. 하지만 이번 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재민 씨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예전엔 데이터만 봤는데 이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공항 로비에서 지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법도 제도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저 327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결의, 48시간 만에 움직였던 용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의지였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박 장군이 로비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 중이었어요. 저도 참석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지우한테. 사과해야 할까?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재민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지우 양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뭘요? 재민 씨가 오빠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자기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해요. 3년 걸렸으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유나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도 이쪽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해에 가까웠죠. 깊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박 장군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자회견장은 붐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박 장군과 외교부 이강현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박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술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긴 겁니다. 유나와 특임대의 용기, 박 장군의 결단, 이 차관의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승리한 거였어요. 저는 그 일부였을 뿐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어요.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기억이다. 정민 선배가 남긴 것, 지우가 살아남은 것, 유나가 다시 저를 믿어준 것, 327명이 돌아온 것. 이 모든 게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이어져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정민 선배와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선배 지켰습니다.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이 살짝 흔들렸어요. 인천공항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어요.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윤재민 분석관 새 프로젝트 배정. 월요일 오전 9시 출근 바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은 계속됩니다. 위협도 사건도 지켜야 할 사람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코드가 아니라 사람을 볼 테니까요. 공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 안에서 지우가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도 기술력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결의,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코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부로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